자, 저희가 추린 첫 번째 핵심 이야기는 21세기판 노예입니다. 바로 이영만리 우크라이나에 파병된 북한군 이야기인데요.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군사전문위원, 그리고 이남희 기자와 함께 바로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오늘 북한 소총수 백 씨 인터뷰가 새롭게 공개됐어요. 그런데 자, 21살에 이제 막 대학을 들어가야 할 나이인데 입대한 지도 사실 얼마 안 된 청년입니다. 근데 이 청년 지난달에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군이 공개했을 땐 손에 저렇게 붕대를 좀 감고 있었는데 근데 그때 사실 저게 다친 게 아니라면서요? 그러니까요. 손에 붕대를 감고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총을 맞았거나 한 게 아닌가라고 해서 손이 괜찮냐고 기자가 물었습니다. 예. 그랬더니 붕대는 다쳐서 감은 게 아닙니다. 아, 안 좋은 맘 먹을까 봐 그럴까 봐. 그러니까 북한군 같은 경우는 포로로 잡히기 전에 만약에 수류탄이 있다면 자폭을 하라고 교육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아예 이제 우크라이나 측에서 다른 생각을 못 하도록 손에 붕대를 감아서 다른 건 못 하도록 사전에 막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게 된 사실은 어제 저희가 이모 씨 26살 이모 씨 그 북한군의 인터뷰도 공개가 됐었는데 예.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를 모르고 있다는 것도 또 새롭게 그래요? 드러났어요. 왜냐하면 각각의 방에 굉장히 가까이 있었지만은 우크라이나가 두 사람의 존재를 서로 모르게 했다. 이런 얘기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남희 기자 설명대로 그러니까 전장에서 뭔 일이 나게 되면은 바로 자폭을 또 해야 하는 게 북한군의 숙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자, 그런데 같이 있던 북한군은요, 한 10명 중 이제 한 절반도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북한군의 정말 참혹한 상황이 느껴지는 또 다른 무전이 공개됐습니다. 들어보시죠. 현재 그 동지들이 시신까지 계속 수송하느라 시간이 또 걸리고 오다. 새벽에 돌격수를 모아서 시신을 가지러 나갔다 오겠다. 내 결심은 이렇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자, 김대영 의원. 예. 그러니까 동료 시신의 수습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돌격 쪽까지 탈탈 모아서 새벽에 다시 가겠다. 이런 음성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무전을 우크라이나군이 감청을 해서 일단 확보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되도록 러시아군은 아무런 조치나 도움이 없었던 걸로 봐야 되나요? 사실 이 두 명의 포로 전에도 이 북한군 참전 관련된 여러 가지 영상들이 나왔는데 예. 그때도 사실 그런 징후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좀 놀란 건 이 정도면은 사실 같이 싸우는 게 아니라 거의 차별급의 대우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예. 볼 정도로 사실 앞서도 이제 부상자 관련된 무전 같은 게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장갑차라든가 러시아군이 지원을 해서 데려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수단들, 이동 수단들을 통해서 데려올 수 있는데 이런 것들까지 지원을 안 해주는 걸 보면 예. 이거는 거의 러시아군이 북한군을 거의 하대한다라고 봐야 될 정도로 하대까지. 예, 좀 심각한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특히 지금 많은 북한군들이 드론에 의해서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런 드론을 잡을 수 있는 장비도 거의 안 준 것 같고 이 증원하고 있는 이 백모 씨 포로도 예. 이제 봤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야전에서 임기응변식으로 3인 1조로 자기가 이제 총으로 쏴서 요격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 자,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은요, 북한이 약 한 12,000명을 파병을 했는데 이 중에 한 4,000명 정도 죽거나 다친 것으로 현재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괴멸적인 피해에는 사실 다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자, 지금 저희가 서류를 하나 보여드리는데 이게 조한범 박사님이 입수하신 서류예요. 그러니까 북한 일부 군부대가 갖고 있는 자산 보유 상황으로 보이는데 자,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콩 생산량이 적혀 있어요. 군부대인데 이게 무슨 놈이죠? 일단 이제 봉화상 235 군부대는 사단이거든요. 남포에 있는 부대고 예. 저 부대에 있는 하드디스크가 통째로 밖으로 유출이 됐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NHK에서 입수를 해서 다큐멘터리까지 방송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거는 그 팩트고요. 그러니까 콩 생산량이 무슨 말이냐면 김정은이 이런 말을 합니다. 거기 나와요, 그 문건에. 총알 한 발보다 콩 한 알이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대부분의 어떤 그 급식이죠. 예. 병사 급식 같은 경우에 단백질 같은 경우는 중앙에서 공급이 안 돼요. 네. 고기가 없으니까 콩을 심어서 자급자족을 합니다. 콩 단백질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1290부터 시작해서 다 숫자가 다 다르거든요. 예. 그럼 우리는 부대마다 배급량이 똑같거든요. 근데 저쪽은 290 연대 경비소대는 1290kg을 했으니까 예. 저기 많이 먹어요.
근데 지뢰창고는 더 작잖아요. 네. 그럼 작을수록 배급량이 더 적어져요. 그러니까 소대마다 중대마다 이 분량이 다 다른 거죠. 북한은 부업이라고 그래서 이 전투나 훈련 외에 농사를 짓거나, 그러니까 축산 농사부업, 축산부업, 예. 그다음에 수산업부업, 그다음에 남새농사, 야채농사까지 지어요. 심지어는 광산까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전투 말고 해야 되는 일이 너무 많은데요? 그러니까 우리 군이 못 따라가는 게 농사 짓는 건 못 따라가요. 북한군한테. 아, 그래요? 절대 못 따라갑니다. 그런데 아까 그 칸을 한번 다시 볼까요? 예. 보면은 자, 짐승 보유 실태 이렇게 떠요. 그러니까 짐승을 보유하고 있다 이 얘기인 것 같은데 이걸 뭐 길러서 잡아먹는다 이런 이제 건가요? 또 다른 문건도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예. 북한 부대 배치도를 보면 연대마다 이 축사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개, 염소, 소는 안 키우고 돼지도 없고 개, 염소, 닭, 토끼 이걸 키우는데 이것도 부대마다 저걸 다 먹기 위해서 키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동물성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 그다음에 남새, 야채 이런 것들을 다 부대에서 자급자족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잘하는 부대는 성과가 좋은 거고 안 하는 부대는 성과가 나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에 파병된 폭풍군단 같은 경우도 일개 여단이 3,000명이거든요. 네. 근데 그중에 실제 전투훈련을 하는 전투병은 600명밖에 안 돼요. 나머지 다 작업이거나 농사입니다. 그런데 더 기막힌 자료가 또 있어요. 보면은 자, 그러니까 서류 제목을 보면은 먹는 데 신경을 쓰는 대상 명단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군인이 어쨌든 훈련을 하면은 배고픈 건 당연한데 먹는 것까지 신경 쓰고 감시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허겁지겁 먹으면 다 기록을 합니다. 북한은 이제 야전군 총참모부가 있고 예. 총정치국이 있거든요. 이 감시요원들이거든요. 이번에 네. 포로된 병사들인데 증언을 했는데 병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해요. 그러니까 저기서 배집이 크다나니, 나니는 뭐뭐 해설한 뜻이거든요. 배집은 뭐냐? 위장이 크다는 얘기예요. 해겁을 쓴다는 허겁지겁 먹는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위장이 커서 허겁지겁 먹는다. 그게 죄가 되니 감시되는 거고 짬만 있으면 매대에 나가 먹는 데 신경을 쓴다. 그러니까 틈만 있으면 매대는 뭐냐면은 사회 장사꾼들이 부대 인근에 와서 장사를 하거든요. 네. 거기다가 사 먹는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배집이 크고 남들보다 배고파한다. 남들보다 배고파해도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우리가 인민군대 두 측면이거든요. 예. 아주 살벌하게 훈련하고 첨단 무기로 무장한 인민군대. 그러나 실제 대부분의 군대들은 저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아, 그래요. 허겁지겁 먹는 것까지 또 신경을 쓰는 참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군대조차 사정이 얼마나 열악하면 이렇게 먹을 걸로 또 야박하게 굴까 싶긴 한데 자, 이번 포로 인터뷰에서 드러났지만요. 북한군의 실상 보면은 한 16살에 입대를 하고 10년 정도 복무를 하면서 부모랑 연락도 끊긴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사실 인권 침해 수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저도 사실은 이제 90년대 말 군번인데 예. 한 병장 때쯤 집에 연락 하니까 이제 연락 좀 그만해라라는 얘기를 들었을 정도로 네. 뭐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일거 시간 끝나고 전화하고 이런 뭐 편지 쓰고 이런 건 사실 뭐 그때 당시에도 문제가 안 되고 지금은 이제 사실 스마트폰을 다 쓰기 때문에 그렇죠. 언제든지 부모님과 연락이 가능한데 저도 이번에 이 포로 잡힌 2명의 병사들이 다 공통적으로 한 얘기가 그거였어요. 어머니와 관련된 얘기, 부모님과 관련된 얘기를 주로 하고 있고 보고 싶다 그러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인륜의 문제라고 저는 보는데 이런까지 사실 다 일일이 감시하고 막고 그다음에 이제 앞서도 봤지만 이 병사들 밥 먹는 것까지 감시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과거에 이제 그 문서를 저도 본 적이 있었는데 보면서 굉장히 놀랐거든요. 아니 무슨 군대가 병사들이 잘 먹어야 되는데 이런 것까지 감시를 하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이 북한 군인이 아니라 일종의 김씨 왕조의 노예로 보는 거 아니냐 이 정도면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저 사진이 그러니까 현장에서 숨진 북한군의 유류품으로 사실 추정되는 가족 사진인데 그러니까 저 가족들을 보기 어렵다는 거잖아요. 한 10년 이상. 그런데 조한부 박사, 특히 그러니까 김정은의 가장 근접한 곳에서 지키는 호위소대 여기 같은 경우는 10년이 아니라 거의 한 번 들어가면 한 13년씩 고립된다면서요. 일단 북한의 이제 일반 병사들이 한 8년에서 10년 근무하거든요. 예. 집에 간다는 거는 거의 특별한 경우고 정말로 부모들 돈이 있거나 그러면은 부대 앞에 가서 집을 얻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자녀들을 불러다가
밥을 먹여서 들여보냅니다. 부대에다가. 아. 그 부대장이 또 그것도 허가해줘요. 예. 왜냐 먹고 들어오면 식량이 남으니까. 그런데 이제 974 부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인민군대는 김정은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봐도 좋을 정도로 김정은을 직간접적으로 호위하는 부대는 10만 명이 넘어요. 네. 그중에서 이제 974 부대가 쉽게 말하면 근접 경호를 하는데 그 숫자도 한 2만 명 내외가 되거든요.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로 근접 경호, 저기 사진에 나오는 인물들이 바로 호위소대인데 키는 1m 80이 넘어야 되고 아, 그래요? 다 유단자들이고 실제로 이제 경호에 특화된 사람들이거든요. 저 사람들은 13년이에요. 들어가는 순간 모든 연락이 두절되는 거죠. 아. 그리고 저 사람들 말고도 또 여러 주변에 근접해 있는 사람들도 대부분 수천 명 규모가 집하고는 연락이 완전히 단절이 돼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슬픈 얘기지만 북한에는 청춘 시절이 없습니다. 청춘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10년 정도 내외를 다 그냥 군대에 묶여 있는 거거든요. 청춘을 그야말로 그냥 김정은을 위해서 바쳐야 하는 그런 상황인 건데, 자, 설명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뭐 키도 커야 하고 사격도 우수해야 하고 엘리트 부대 최정예 선발입니다. 그나마 근데 이 부대는 그래도 어쨌든 절대 권력의 최측근이라서 들어가면은 가문의 영광으로 여겨지기도 한다는데, 그럼 그만큼 혜택도 좀 크지 않을까요? 혜택이 이거더라고요. 3년 정도 복무를 하고 나면은 노동당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일반 부대 같은 경우는 10년을 근무해도 이제 노동당 들어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예. 청춘을 저당 잡히고 그러니까 14년 동안 연락도 못 하죠. 심지어 저기서 사진도 못 찍는다고 해요. 사실 청춘의 기록 아무것도 남길 수 없는 거잖아요. 다만 보장받을 수 있는 거는 3년 뒤에 노동당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이 가장 큰 혜택으로 꼽힌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어쨌든 북한 군인들 힘든 사정 속에서 지난해 김정은이요, 워터 슬라이드가 있는 초호화 요트에서 또 휴가를 보내는 장면이 포착이 됐습니다. 자, 이런 때도 어쨌든 저 974 부대가 다 밀착 경호하게 되는 건가요? 당연하죠. 974 부대가 이제 그 외곽 경호도 하고 예. 건물 주변도 경호도 하고 저 이제 물 밑에도 들어 있어요. 아, 물 밑에요? 물 밑에도 이제 그 잠수부들이 들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의 특각이 저기만 있는 데가 아니에요. 원산이 비교적 큰 규모고 적어도 수십 곳이 있거든요. 예. 그 수십 곳을 철저하게 최고의 경비 수준으로 974 부대가 관리하거든요. 그러니까 974 부대가 2만 명, 2만 5천 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저 따라다니는 인물들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 2만 5천 명이 항상 최고의 경비 수준을 유지하고 지방과는 완전히 연락이 단절되는 거죠. 예, 지금 나가는 저 영상이 김정은의 요트와 비슷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현재 자료 화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 어쨌든 저렇게 럭셔리하게 휴가를 즐긴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김정은의 모습과 다르게 참 북한 군인들의 현실은 처참합니다. 그러다 보니 포로들 사이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남거나 차라리 우리나라로 아예 오고 싶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북한군 포로 백 씨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첫째는 고향에 계속 가고픈 생각이 첫 번째가 내가 고향으로 가지 못할 경우에 그것도 생각이 부모님들 소식도 모르고 이렇게 나만 행복해가지고 또 마음에 걸리고. 자, 김대영 의원. 그런데 문제는 어쨌든 북한이 파병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순순히 포로들을 좀 내줄까요? 참 쉽지 않은 상황 같습니다. 이제 우선 첫 번째로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잡힌 이제 북한군 포로들을 지금 러시아 잡힌 우크라이나 군과 예. 맞교환하는 데 좀 쓰겠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두 번째로는 물론 이제 북한 주민은 헌법상 우리나라 주민이기도 합니다. 근데 국제법상으로 보면 좀 다릅니다. 이게 남북한이 유엔 동시 가입을 하면서 서로 다른 나라가 지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 상황에서 이걸 그럼 어떤 방식으로 풀어 나가야 되냐라는 문제도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우리 정부는 일단 데려오겠다라는 뭐 의사를 지금 보이고 있지만 과연 이게 지금 뭐 탄핵 정국이고 탄핵의 결과에 따라서 다음 정부는 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섣불리 금방 데려올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기에는 조금 너무 이른 거 아닌가 이렇게 예. 생각됩니다. 자, 박사님. 그런데 한 전문가가 이렇게 또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북한군과 자국군 맞교환이라는 카드를 두고 좀 쉽게 주겠냐. 그나마 우리 정부가 좀 뭘 내놔야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전망을 하던데,
한국군의 좀 큰 기여나 어느 수준의 좀 방안 같은 고려가 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이 문제는 키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포로가 2명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다음에 만일 러시아가 데리고 가면 북한군을 파병했다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또 북한이 데리고 가면 북한도 파병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현재까지 인정 안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북한이나 러시아나 방치할 가능성이 높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군을 굳이 자신들 그 우크라이나 포로하고 바꿀 이유가 없죠. 러시아군 포로랑 바꿔야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큰 기여 이걸 떠나서 이미 큰 기여 했어요.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수많은 인도적 지원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요구해야 되는 거지. 그 포로 2명을 가지고 무슨 거래 대상이나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네. 이제 조용한 얘기로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향후에 우크라이나 재건 과정이라든지 많은 또 우리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이 문제는 너무 키울 필요가 없다. 그리고 조용한 얘기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미 큰 기여를 한 만큼 물밑에서 당연하죠. 조용한 외교를 펼쳐야 된다는 설명이신데, 자, 이렇게 종전 협상 과정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트럼프는요, 정작 침공을 당한 우크라이나의 지도자를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A dictator without elections. Zelensky better move fast or he's not going to have a country left. Got to move fast because that war is going in the wrong direction. In the meantime, we're successfully negotiating an end to the war with Russia. 자, 침공을 당한 나라입니다, 우크라이나. 근데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향해서 이렇게 독재자라고 부르는 게 맞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특유의 상대방의 약점을 파고드는 거죠. 선거를 치르지 않은 독재자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 안 치렀거든요. 네. 전쟁 중이어도 치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의 가장 큰 약점은 지금 푸틴 대통령도 그걸 파고드는데 지금 적법성에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내부에 전쟁 피로감이 50% 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 상대방의 약점을 치고 들어가서 빨리 끝내는 게 목적이지 선과 악을 구분하거나 누가 옳고 그르냐 네. 이걸 따지는 게 아닌 게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셈법이거든요. 근데 그 점을 우리도 명확히 알아야 되죠. 트럼프 대통령은 뭐가 옳고 그르고 이걸 떠나서 네. 미국의 국익에게 미국의 돈이 들어가지 않는 가장 빠른 방식을 원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저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예.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찾아야 되는 거죠. 교훈이라고 해주셨는데, 자, 마침 전직 주한 미국 대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트럼프의 우크라 빠진 종전 협상에 한국에선 서울 패싱 불안감이 높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던데, 자, 그러면 트럼프의 이런 협상 전략이 계속된다면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비상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도 언젠가 또 패싱 당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가치가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가치가 있으면 절대로 패싱을 하지 않을 거고요. 예. 우크라이나 지금 협상 카드가 없거든요. 그러면 우크라이나처럼 협상 카드가 없다 그러면 언제든 패싱할 거예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하든 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매력. 네. 트럼프 예를 들면 조선업 같은 경우는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한테 매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지. 뭐가 옳고 그르고 이렇게 따지거나 아니면 읍소하거나 그런 방식은 통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경쟁력, 그다음에 잠재력, 그다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대적 우위를 활용해야 되는 거지. 어떤 뭐 여러 가지 뭐 상황을 설명하거나 옳고 그름을 따지거나 도덕적인 기준은 통하지 않는 게 트럼프의 셈법이죠. 어쨌든 당분간 또 상황을 민감하게 예의주시해야 할 것 같은데, 자, 김대영 의원, 이런 상황에서 오늘 미국의 비원비 전략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에 떴다고요? 예, 맞습니다. 사실 이제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한 일종의 이제 전략 자산이 이번에 예. 한반도에 전개한 걸로 봐야 되는데, 사실 이게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를 보면 이런 전략 자산 전개와 관련돼서는 뭐 예를 들어서 한국이 방위 분담금을 많이 내야 된다. 그리고 왜 이런 비싼 수단을 사용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우리나라에 대해서 별다른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건 예. 지금 약간 한국의 권력 공백기이기 때문에 지금 말을 안 하는 거지. 다음에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된다 그러면 굉장한 문제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왜냐하면 방위 분담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한국에 대한 압박과 함께 미국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노력을 또 할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저 전개가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는 미국의 전략 자산이 우리나라에 온 건 첫 전개라고 하니까 앞으로 또 어떤 상황으로 흐를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대영 위원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겠고요.